부모에게 자식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존재인데 그런 자식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다면? 소아 암은 성인 암보다 드물게 발생한다는 인식이 많지만 하루 평균 4명 정도가 진단받을 만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질환이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소아암에 대해 알아본다.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이런 옛말이 있는데 이게 모두 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런 자녀가 아프고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 참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이 소아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네. 계명대 동산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심혜지 교수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소아암의 발병 현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소아암이라고 하면 아이들도 암에 걸리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을 둘러보시면 지금 지인의 아이가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간혹 소식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아기 때 소아암으로 치료를 받았다가 현재 완치된 상태로 건강한 몸으로 이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가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런 소아암이 얼마나 발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질환들이 소아암으로 이제 발병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소아암의 발병률을 보시면 확실히 성인암에 비해서는 그 발생 빈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성인암이 총 100명이라고 보면 소아암은 그중에 1명, 약 1%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소아암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 그 통계를 보시면 하루 평균 4명 정도 소아암 환자들이 발병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연평균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완치돼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가에 대한 통계도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다행히도 한 80% 정도가 5년 이상 생존을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생존율이라고 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치료받은 후에 5년만 생존한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암으로 다 치료를 다 받은 후에 5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큰 후유증 없이 또 질환의 재발 없이 평생 이렇게 생존한다는 그런 통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80% 정도는 우리들과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7, 80% 정도가 암이 재발하지 않고 잘 살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소아암에는 어떤 질환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보면요. 그 어른들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번이 백혈병인데요. 사실 성인암의 경우에는 덩어리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폐암이라던가 대장암이라던가 자궁암 이런 덩어리를 이루는 암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성인에서는 백혈병이 이제 적게 발병하는 암인데 소아에서는 백혈병이 최고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그런 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안타깝게도 머리에 발병하는 종양, 뇌 종양이 두 번째로 가장 흔하게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백혈병과 치료 방향이 좀 비슷한 림프종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생식세포 종양이라던가 신경모세포 종이라던가 골종양, 연부조직 종양, 신장 종양, 망막세포 종이나 간 종양과 같은 굉장히 희귀한 질환들이 이런 덩어리암으로 아주 다양하게 발병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소아암인 소아백혈병의 발병률을 또 다시 정리해서 살펴보면 전체 소아암의 약 30에서 40%, 한 3분의 1 이상을 일으킨다고 보실 수 있고 가장 빈도 높은 소아암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 소아백혈병은 하루 평균 한두 명씩 그리고 연평균 500~600명 정도씩 발병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 또 특이할 만한 점은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이 60-70%, 그리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20-30%로서 소아 백혈병의 90% 이상이 급성 백혈병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이제 소아 말고 이제 성인에서는 만성 백혈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과 굉장히 이제 배치되는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소아암 가운데서 소아 백혈병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 아이들은 세포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암의 진행도 빠르고 그만큼 예후도 나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그런데 그렇게 빨리 자라는 암이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가 더 잘 된다고요. 예, 다행히도 이제 소아암에 대한 인식을 보시면 이렇게 막 암이 전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치지 못하고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이제 암에 걸리면 성인암에 비해서 더 치료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아이들은 이제 급성 질환이고, 그리고 어떤 만성 뭐 당뇨병이라든가 심장병과 같은 그런 만성 질환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이 암세포의 이제 활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에도 굉장히 좋아서 오히려 치료에 대한 반응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아암에 대한 인식 조사를 이제 소아암 생존자가 함께 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소아암을 겪은 적이 없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조사를 한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소아암은 처음에는 전염된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인식 조사를 하고 난 후에 또 교육을 받은 후에는 소아암은 전염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이제 90% 정도까지 했고, 또 소아암이 완치가 불가능하고 많은 수가 죽는다고 이제 생각했던 친구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는 소아암은 완치가 가능하구나라고 답변한 친구들이 이제 90% 이상이 되는 정도로 이런 인식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4살 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설마 우리 아이가 암이겠어 이런 상상도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 암 증상이 있더라도 아이 손을 잡고 설마 하는 마음에 병원으로 가실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이 교수님, 이런 이유 때문에 소아암이 일찍 발견되는 경우가 적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성인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매체에서, TV에서, 또 잡지에서, 인터넷에서 이제 성인암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환자분 자신이 먼저 내가 대장암인 것 같다, 폐암인 것 같다라고 이제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암을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도 굉장히 자주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소아암의 경우에는 소아암 환자의 부모님께서 먼저 우리 아이가 암일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아암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먼저 이 증상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비특이적이라서 사실 의료진도 소아암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열이 나고 감기에 걸리는 건 너무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유 없이 38도 이상 계속 열이 나는 경우, 그리고 열이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나는 경우, 계속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 혹시나 우리 아이가 암은 아닐까 이렇게 또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혈모 세포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빈혈이 심한 경우에는 아이가 창백해질 뿐만 아니고 어지럽고 숨이 차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혈병의 경우에는 백혈병 세포가 뼈에 침윤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성장통이라고 오인하실 수 있는 뼈 통증이 자꾸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코피가 잘 나고 또 그것이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그런 잘 먹지 않는 증상이나 또 양치를 한 다음에 잇몸 출혈이 자꾸 반복되는 증상이라든지 몸에 반점이 생기고 멍이 심하게 드는 증상, 이런 증상들은 선천적인 출혈 질환과도 감별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아이가 소아암은 아닌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림프종이 가장 그 대표적인 림프절 침범암인데요. 이런 림프절을 침범을 하게 되면 점점 목에 이제 몽울이 생겨서 커지기도 하고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몽울이 생겨서 점점점 커지기도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최근에 들어서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잘 먹으려고 하지 않거나 구역구토, 그리고 간이나 비장에 암세포가 침륜되어서 배가 자꾸 불러오는 증상, 그리고 기운이 없고 잘 놀지 않으려는 이런 애매한 증상들이 자꾸 지속 반복되고 심해지면 꼭 소아암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교수님 어떻습니까? 소아 백혈병도 성인 백혈병과 치료 방법이 같은지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사실 암 치료는 다 큰 성인들도 참 받기가 힘든 부분인데 작고 여린 아이들이 이 힘든 치료를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소아암과 가장 흔한 또 소아 백혈병의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항암 치료와 그리고 고형암인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이제 제거하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먼저 항암 치료는 이제 입으로 먹는 경구 항암제도 있고 링거로 들어가는 정맥 주사, 그리고 엉덩이 주사로 맞는 근육 주사, 그리고 이제 백혈병이 추후에 뇌로 이제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척수액으로도 항암제를 예방적으로 주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항암 치료로서 소아 백혈병과 소아암을 이제 완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 먹는 약이라던가 정맥 주사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역시 이제 근육 주사, 많이 아프니까요. 이걸 제일 힘들어하고요. 척수액으로 주입하는 것은 이제 의료진이나 부모님들은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이제 수면 마취를 해서 안전하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아외과 계열과 이제 협진을 해서 수술적으로 고용 종양을 드러내는 그런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소아외과 계열에서 복강경을 통한 그런 수술로서 그 아이의 배에 크게 흉터를 남기지 않는 그런 방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의 이제 긴밀한 협진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후에 방사선을 쪼여서 암세포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사선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골수 이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소아암이 고위험군에 속한다든지 혹은 재발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열을 최근에는 저장을 해두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 아이의 제대열을 저장을 해두신 경우에 우리 아이가 소아암으로 발병했을 때 이 제대열을 조혈모세포 이식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의 제대열을 저장해 놓았다고 해도 우리 아이가 암으로 발병했을 경우에는 그 제대열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제대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건강한 아이, 이제 암이 없는 아이의 제대열을 찾아서 이제 이식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과는 이제 또 다른 점이 굉장히 링거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손발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는데 링거를 잡아 놓으면 치료가 굉장히 번거롭고 힘이 들 수가 있고 잦은 혈액 검사도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과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중심정맥관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픈돼서 나오는 그 히크만 카테터라는 것도 있고 PICC 카테터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단자 모양으로 이제 피부 안에 숨어 있는 케모포트 카테터라는 것도 있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생긴 게 이제 그 청진기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청진기처럼 생긴 단자가 아이의 심장과 바로 연결되어서 피부 안으로 숨어져 있는 형태로 소아외과 교수님께서 수술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바로 바늘을 찔러서 항암제가 온몸으로 쉽게 퍼지도록 하는 그런 단자를 수술해서 아이가 힘들지 않게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항암 치료도 할 수 있고 혈액 검사도 이쪽으로 할 수 있고요. 수혈이나 수액 주입, 조혈모세포 주입도 이쪽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 백혈병의 치료를 이제 개괄적으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암세포를 25% 이상이었던 암세포를 5% 미만으로 이제 낮추기 위해서는 1, 2개월 정도 입원해서 관해 유도 항암 치료라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항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아이의 컨디션과 혈구 상태에 따라서 입원과 퇴원을 이제 통원 치료를 반복하면서 치료를 지속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항암 치료로 인해서 골수 기능이 아주 저하돼서 면역이 떨어져서 이제 고열이 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항생제를 쓰면서 좀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아백혈병 치료의 이제 위험군에 따른 치료 예를 한번 보시면 가장 흔한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아이의 나이와 백혈구 수치, 그리고 염색체 형태, 유전자 형태, 치료 반응에 따라서 표준위험군과 고위험군, 최고위험군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표준위험군과 고위험군은 항암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다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위험군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와 함께 조혈모세포 이식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만 아이의 생존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흔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인 경우에는 아이의 염색체 형태나 유전자 형태나 치료 반응에 따라서 또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위험군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지만 중간위험군이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또 조혈모세포 이식을 꼭 시행을 해야만 생존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종양, 뇌종양에 대한 치료 방침을 보시면 외과적인 절제 수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절제 수술을 통해서 진단도 가능하고 가능한 많이 절제하면서 나중에 재발의 가능성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항암 치료도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이 고용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항암 치료의 비중이 결정되는데 특히 이제 소아 뇌종양에서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 후유증이 많이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하거나 이제 연기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비중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고용종양에서 아이들의 생존율을 극대화시키고 또 방사선 치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량 항암 치료나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과 같은 최첨단 방법을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가 아주 좋긴 하지만 엑스레이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후유증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양성자 치료도 함께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아 뇌종양 치료 예를 간략하게 보시면 위험군에 입각한 치료가 핵심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소아 암중의 뇌종양 중에서 이제 수모세포종 치료가 되겠는데요. 이제 표준위험군은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유지 치료 이렇게 조금 간단한데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이 암의 재발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생존율을 올리기 위해서 수술도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자가 조혈모세포도 수집을 하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후에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면서 이 생존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군에 입각한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네. 소아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치료 후에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 치료 후에는 어떤 것들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요. 치료를 종료한 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과거에 항암 치료나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방사선 치료를 한 번도 이제 받아보지 않은 환자의 면역이 한 90%까지 면역 기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치료 종료 후에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면 재발 가능성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만 시행한 경우에는 치료 종료 후에 6개월 정도 이제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하고 중심 정맥관 제거를 이제 6개월째쯤 하고 예방 접종을 못했던 것을 이제 재개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시행을 했던 경우에는 예방적 항생제와 함께 면역 억제제도 한 6개월 정도 복용을 하게 되고요. 치료 종료 후에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서 예방 접종을 이제 신생아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소아암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추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를 보시면
다른 암이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술이라든지 담배, 비만, 과한 햇빛이나 문란한 성생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치료 종료 후에 저희는 이제 매년 검사를 하라고 좀 권유를 드리는데 적어도 1년, 3년, 5년, 7년, 10년째는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훑는 건강검진과 같은 장기 기능 검사를 철저히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이제 소아암 치료라는 것은 마라톤과 같이 아주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집에 아픈 사람이 있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고요. 또 소아암 아이들과 가족들께도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소아암 치료 지원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아암으로 그 진단을 받을 때 부모님께서 또 걱정하시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다행히도 국가건강보험 혜택으로 암코드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치료 시작 후에 한 5년 정도는 이제 5% 정도만 지불을 하도록 아주 국가에서 많은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혹시나 재발을 하게 되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또 다시 5년간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벗어나는 희귀의약품이라든지 혹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약물들은 또 병원 사회사업팀을 통해서 교육청이나 보건소나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 이런 쪽으로 이제 지원 요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게 되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그런 지원뿐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지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소아암 완화를 위한 병원 학교라던가 정서지지 프로그램이라던가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작품 전시회라던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완치잔치에 대한 것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저희 병원에 있는 소아암 완화를 위한 병원 학교 사진이거든요. 사실 이제 오랫동안 통원 치료와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계속 정상적으로 따라가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 이렇게 병원 학교를 마련을 하고 있고 또 공부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서 드럼이나 피아노나 기타 같은 것들을 직접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도 직접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병원과 교육청이 연계가 되어서 병원 학교에 수업 참여를 하면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 조퇴나 결석 처리를 예방해서 학습권을 보장하는 그런 그 이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이 필요한 혹은 통원 치료가 필요한 소아암 학생이 가장 큰 대상이 되겠고요. 이뿐만 아니고 우리 치료받고 있는 친구들이 소아암 정서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꼬마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또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말초신경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운동 기능도 이제 현저히 감소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세 운동 기능 향상을 위해서 작품 전시 같은 것도 이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매년 소아암 완치 잔치를 열어서 매년 치료 종료 환아들에게 이렇게 케이크 절단식도 하고 금메달을 수여하면서 아이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 앞으로 이 완치된 질환이 절대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은 친구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기원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소아암의 5년 생존율이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는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아와 가족들이 있다면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소아암 환자를 위한 지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적극적으로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의료원 소아청소년과 네. 심혜지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